못생긴 이것은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이입니다. 사람과 이 사이에는 끔찍한 오해가 있습니다. 페디큘러스 이마니스. 이는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에게 충실하며 다른 동물에게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일편단심 이렇게 이 이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사람들은 이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를 잘 퇴치할까 하고 이를 배양하는 연구소를 만들어 이들이 토끼에게서 먹이를 취하도록 길들여 놓았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를 연구하기 위해 자기의 팔을 휴일도 없이 빌려줄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먹이를 먹으러 갈 때만 피부로 가기 때문에 헝겊 조각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람 옷에서 살죠. 그도 두툼한 털옷이나 오리 큰 면처럼 발톱으로 달라붙기에 좋은 두껍고 짙은 옷감을 좋아합니다. 비단옷 같은 것은 미끄러지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어쨌든 부자 나라에선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요새 사람들은 와이셔츠 갈아입듯 옷을 자주 갈아입기 때문에 세탁기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물에 빠져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들은 몸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몸에 구멍을 막고서 최소한 48시간까지 물속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다만 먹지 못해 굶어 죽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가 생겨나려면 3주간이 필요한데 전쟁 중이 아닌 바에야 요사이 누가 3주씩이나 옷을 갈아입지 않겠습니까? 문명은 곧 이의 종말이죠. 옷 속에 사는 이들이 디프스를 옮긴다는 것을 발견한 프랑스의 사를르 니골은 1928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1918년부터 1922년까지의 러시아 내란 동안만 해도 300만 명이 디프스로 사망했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들은 죽은 사람을 떠나 산 사람의 옷으로 기어듭니다. 디프스 바이러스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즉, 이의 배설물에 있답니다. 페디큘러스 갑팁투스. 이것은 석회라는 이의 이름인데 머리에 기생하는 이와 옷에 사는 이와는 다릅니다. 이 이는 옷에 사는 이의 조상이며 고유 동물이 등장한 이후에 생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파충류들에겐 이가 없으며 이는 뜨거운 피만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오랫동안 사람들은 인간의 이는 원숭이 이로부터 내려왔다고 생각했었는데 원숭이들은 인간과는 다른 종류의 이를 갖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제3기 중반부에 생겨난 이 이는 국민학교 학생들과 사귀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어린이들의 머리칼은 언제나 잘 엉켜 있으니까요. 한 마리 암컷이 7 내지 8주간 살 동안에 100 내지 300개의 알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중 평균 150마리 암컷들이 각기 돌아가면서 알을 까놓는데 이론적으로 볼 때 한 해에 1485억 개의 알을 낳을 수가 있는 셈이죠. 이가 어린이들에게서 이와 같이 악착 같은 것은 마치 우리들의 손가락처럼 폈다 오므렸다 할 수 있는 잘 발달된 갈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팬더 곰의 손가락이나 침팬지의 손 같은 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를 떼어버릴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사람들의 머리를 좋아하는 것은 머리칼 밑에는 피가 가득한 모세혈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가 매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피의 양은 1mg 정도입니다. 이의 몸무게에 비한다면 사람으로 칠 경우에 체중 70kg의 남자가 47kg의 식사를 먹어치우는 셈이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 몸이 터질 때까지 개걸스럽게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놀라운 먹성은 뾰족한 받침대와 중간에는 피가 응고되는 걸 막기 위한 침이 흐르는 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를 빨아들이기 위한 10분의 1mm짜리 작은 관이 있습니다. 이 흡관은 여기선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쉬고 있을 때는 이의 앞부분에 자동차 냉각기 뚜껑 같은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잡기 위한 대부분의 제충제들은 아프리카에서 많이 재배하는 국화과의 피레트럼에서 추출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피레트럼에다 점점 단위가 높은 다른 약을 첨가함에도 이들은 면역이 생겨서 인간에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이들이 인간을 사랑합니다. 인간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지구를 사랑합니까? 지구는 생명체이고 우리 인간은 그 생명체에 기생하는 이 같은 존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기주의에 빠져 전혀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기생충의 세계는 지구가 아니라 바로 생명체이죠. 또 생명체이기에 시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생명체는 바뀌어야 합니다. 티무스의 바이러스처럼 이의 배설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떠납니다. 혹은 또 다른 배설물 속으로요. 자, 이곳에는 갈색 개미들과 노란색 개미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가 다른 하나의 기생에서 살아나가는 두 가지 종류라고 믿었었습니다. 약해 보이고 어설프게 보이는 노란 개미들은 사실 갈색 개미들처럼 혼자 힘으로 먹고 살아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이들은 갈색 개미 유충들에게 먹이를 입으로 되올리게 해서 그 새끼들 입안에 있는 먹이를 빼앗아 먹습니다. 어쨌든 이들 개미들은 전혀 새끼를 만들지 않습니다. 때로는 갈색 개미들이 이 기생충들에게 신경질을 냅니다. 그러나 이 불쌍한 노란 개미들의 잘못은 아니랍니다. 원래는 이것들도 갈색의 정상적인 개미들이었죠. 한 기생충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이유는 이 개미들이 나무 밑에 살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 위에는 개미들을 먹는 오색 딱따구리들이 이들을 잡아먹으러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색 딱따구리 몸 안에는 기생충인 촌충이 살고 있습니다. 이 촌충이 오색 딱따구리 몸 안에서 알을 낳게 되면 그 알들은 새 배설물과 함께 개미집이 있는 나무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개미들은 기생충 알들이 들어있는 새똥을 새끼에게 줍니다. 이 기생충 알들은 부화하는 즉시로 새끼 개미들을 기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결과 이렇게 나약하고 눈에 거슬리는 색깔의 개미로 자라게 됩니다. 따라서 딱따구리들은 밝은 눈을 가지고 있어서 별 어려움 없이 새끼 기생충이 들어있는 개미를 단번에 잡아먹게 됩니다. 이곳은 딱따구리 내장 속으로 기생충의 유충을 싸고 있는 피막 안입니다. 바로 이 안에 보이는 왕관 모양의 갈퀴는 유충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유충은 안에서 몸을 뒤틀어 피막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왕관 모양의 갈퀴와 흙반을 이용해 새의 내장벽에다 몸을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번식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생긴 알들은 딱따구리 배설물과 함께 나무 밑 개미집으로 떨어져 다시 약하고 노란색의 개미를 만듭니다. 사실 이들은 번식해봤자 소용없죠. 식용 개미일 뿐이니까요. 갈색 개미들이 새끼들에게 기생충 알이 들어있는 딱따구리 배설물 때문에 배설물이 있는 한 기생충도 계속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의 배설물, 새의 배설물. 자, 이제는 썩은 양 배설물에서 삶을 시작하는 기생충 얘기를 하나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들도 생명체이면 틀림없습니다. 생명이 이들에게 허락해준 유일한 장소는 양의 간 속입니다. 양의 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배설물로부터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들이 자신들을 먹어줘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작은 간디스토마 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달팽이들입니다. 이 달팽이들은 썩은 양 배설물들을 무척 좋아합니다. 이것은 달팽이가 삼킨 간디스토마의 알들입니다. 알에서 부화한 후에는 이동을 위한 선물을 갖춘 유충들이 됩니다.
이동하는 방향은 내장의 중간 부분, 바로 그곳에서 변모를 하게 됩니다. 이 유충들은 이곳에서 분열하고 번식하면서 어미 유기체로 자라게 됩니다. 달팽이 속에서는 꿈을 대지 말고 빨리 번식해야 합니다. 분명히 이 중에서 몇몇은 양의 뱃속까지 들어갈 놈이 있을 것입니다. 자, 꼬리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꼬리가 다 나왔군요. 이것들은 간티스토마 유충으로 이 상태에선 이들을 세르사리아라고 합니다. 이 연체 동물의 몸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헤엄을 쳐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나마 물고기 꼬리와 같은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난 후나 이슬이 내린 후에 달팽이는 허파로부터 점액질로 된 물방울 같은 걸 내뿜습니다. 간티스토마의 유충으로 볼 땐 매우 실제적인 방법이죠. 유충들은 달팽이의 내장에서부터 허파 쪽으로 헤엄쳐갑니다. 그곳에서 기포들과 부딪히고 그것들과 뒤엉키게 됩니다. 자, 이제 밖으로 나온 모습입니다. 이 방울들 중 단 하나에만도 간티스토마 유충이 400여 개나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포도송이처럼 보이는 이 속에는 수백만 개 유충들이 이렇게 풀 속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 양들이 이 풀을 뜯어 먹었으니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이들은 복잡한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쉽게 할 까닭이 있겠습니까? 따뜻하고 건조한 이곳 석회질 땅에 사는 개미 내뱉는 방울들을 주워갑니다. 이것은 모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온 간티스토마 유충들입니다. 들어온 유충들은 참 운이 좋았죠. 그리고 거추장스러운 꼬리를 버리고서 이벽에 구멍을 뚫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개미로서는 차를 여과시키는 휠타처럼 구멍이 난 위를 갖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으로선 개미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유충들이 아직은 개미의 도움을 필요로 하니까요. 유충들은 구멍을 뚫고 나온 다음에는 마르면 굳어지는 일종의 풀로 구멍을 조심스럽게 다시 메웁니다. 구멍을 메우는 작업이 끝나면 더욱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몇 시간 후 모든 간티스토마 유충들은 개미의 뱃속으로 모입니다. 그리고는 그중 하나가 개미의 뇌로 향합니다. 한두 개 다른 곳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양으로 가게 될 다음 단계를 기다리면서 계속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첫째 양은 개미를 먹지 않고 풀을 먹습니다. 둘째 또한 아무 때나 풀을 먹지 않습니다. 햇볕이 가장 따가울 때는 피하죠. 이와는 반대로 건조한 기후에 적응이 된 갈색 수엽개미는 저녁 열기를 피해 집으로 들어가서 해가 뜰 때까지 늦잠을 잡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양들하고의 만남을 주선해야 할까요? 그 점이 바로 형제들 대표로 개미 머릿속으로 보내진 아기 코만도의 임무입니다. 즉, 개미의 뇌의 통제권을 잡는 것이죠. 아기 코만도는 턱들을 열고 닫고를 명령하는 개미의 신경 근처에 아주 정확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뇌를 점령한 아기 코만도가 이 불쌍한 개미들에게 내린 명령은 이렇습니다. 개미들을 매일 저녁마다 밖으로 나오게 할 뿐 아니라 식물의 꼭대기까지 기어오르게 합니다. 그리고는 개미들은 명령에 따라 양이 풀을 뜯으며 자신들을 먹으러 와주기를 기다리면서 양턱으로 꽃이나 잎의 줄기에서 떨어지지 않게 꽉 붙들고 있습니다. 만일 아무도 먹으러 와주지 않는다 해도 이렇게 턱을 꼭 다물고 몸을 떨면서 해가 다시 뜰 때까지 꼼짝 안 하고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 간티스토마 유충이 개미의 뇌와 턱을 동시에 놓아주게 되면은 개미는 정상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개미들은 내려와서 지지토마 유충이 들어있지 않은 정상적인 개미들과 어울리며 놉니다. 그러나 이것도 자기 뇌의 통제권을 빼앗기 직전까지 잠시죠. 더더욱 이상한 점은 꼭 신들린 것 같은 이 개미들이 아무 풀에 나가서 매달리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양들이 좋아하는 풀들, 즉 목동 주머니라 불리는 냉이와 개자리 풀 같은 곳에 매달립니다. 암컷 양들은 출산기인 봄에 이 풀을 잘 먹는데 이것은 출산할 때 출혈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동들도 개자리 풀은 지혈제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개미들은 정상적인 상태에선 이런 풀을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풀들을 선택할까요? 개미 뇌 속에 있는 기생충일까요? 이들은 특공대처럼 개미와 함께 죽어버리니 직접 물어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코만도 개미의 희생 덕분에 세심하게 포장된 나머지 카니스토마 유충들은 마침내 양의 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은 양의 이를 거쳐 가느다란 내장을 통과한 후 간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그 안에서 번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생긴 알들은 다시 양의 배설물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배설물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다니 괴상한 일입니다. 이곳은 아프리카의 모리셔스 섬. 이 식물은 라틴어로 키스키타라고 하는 흡혈귀 같은 풀로 기생식물인 새삼이라고 합니다. 이 새삼은 덤불의 수액을 빨아먹으면서 덤불에 기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 세계에는 여러 종류의 새삼들이 있습니다. 유럽의 남부 프랑스에선 개자리와 토끼풀에게 해를 끼치죠. 여담이지만 새삼은 약용으로도 쓰입니다. 상처나 종기 등의 효과가 있답니다. 그러면 새삼은 어떻게 번식할까요? 먼저 새삼은 꽃을 피웁니다. 그 꽃들은 실제로 확인된 바지만요. 씨가 싹이 틀 때까지 마른 상태로 40년까지 기다릴 수 있는 수많은 작은 씨를 생산해냅니다. 우리는 이것을 씨앗에 잠자는 로맨스라고 하죠. 사실 이 씨앗은 물이 스며들지 않는 내종 피에 의해 습기로부터 보호받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껍질을 깨고 잠자는 로맨스로부터 씨앗을 일으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양이나 혹은 몇몇 새들의 내장 속에서 나오는 효소죠. 새삼은 자기 자손을 껍질에서 벗기기 위해 그 효소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아주 하얗고 아주 깨끗한 상태로 양이나 새의 배설물 속에서 나온 씨앗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각 영상마다 16분 정도의 템포로 5개월에 걸쳐 촬영된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피해자는 제라늄, 가해자는 양의 몸에서 나온 새삼 씨앗. 이 씨앗은 피해자로부터 최대한 3cm 정도의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싹이 난 새삼 줄기는 덩굴콩처럼 빙글빙글 돌면서 제라늄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새삼은 먹잇감을 손에 넣은 즉시로 씨앗과 땅에 연결될 줄기를 죽게 내버려 둡니다. 더 이상 뿌리가 필요치 않으므로 파고드는 덩굴손과 희생물의 수액을 빨아들이게 될 흡관을 발달시킵니다. 이것은 원산지가 동남아시아로 나무까지도 죽일 수 있는 키스키타 레플렉사입니다. 제라늄을 착취하는 것이니만큼 이 괴물 같은 키스키타는 귀신 머리칼이라고 부르는 덩굴들을 발달시킵니다. 이 덩굴은 아주 작게 잘라버려도 버려진 작은 것이 또 다른 새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제라늄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새삼이 죽어가는 모습을요.
새삼이 죽어가는 것은 바로 그 옆에 또 다른 식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옆에 또 다른 식물이 있었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그 식물도 죽였을 것입니다. 그야 생명이란 다른 생명체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이죠. 생명은 필요하다면 다른 생명을 죽이면서까지도 또 필요하다면 이나 양이나 새 배설물을 거쳐서라도 생명은 생명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배가 터질 정도로 먹어대는 포식동물 총연합회가 있다면 여기 있는 이것이 나이로거나 경력으로거나 험악한 인상을 봐서나 꼭 명예회장직을 달라고 할 만합니다. 동물학에서 갤리스 파브리 아투스로 불리는 이 거북은 몸 가장자리에 돌기가 나 있고 오직 육식만 하는 포식동물의 하나입니다. 어떻게 포식을 하냐고요? 바로 이렇게 합니다. 먹이를 빨아들이는 이 거북이는 중생대 출신으로 약 2억 4천 년 전쯤 만들어진 것으로 좀 구식 냄새가 납니다. 당신은 양서리에 대한 흥미가 시들해진 생명이 개구리에게 공들이는 것을 포기하고 파충류에 대한 연구에 열을 올릴 때입니다. 이 거북이는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온갖 짓을 다 한 동물로 거북이들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끕니다. 목 부분에 난 이 돌기들 하며 껍질 위에 난 이 혹들, 어느 것 하나도 다듬어진 모습은 아닙니다. 이것이 늪속에 꼼짝하지 않고 있는 한 아마존강의 물고기들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거북이가 물고기를 제외하고 다른 것도 빨아들이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중생대에서도 포식을 하려면 무엇인가 특수한 기술이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생명은 적어도 10억 년 전부터 새로운 포탄과 미사일을 개발했고 또 미사일을 막아낼 방탄용 무기도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것들은 새로운 무기로 껍질을 관통시키는 것을 즐겨 해왔습니다. 한마디로 생명은 희생자들을 위해 방어 능력을 끊임없이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무기 경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생명은 이곳 홍해에 있는 성계에게 무기와에 대항할 무장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런데 또한 생명이 만들어 놓은 포식가가 어떻게 하면 이 보라 성게를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까다로운 문제에 다다랐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머리로 박치기 하는 것과 같이 생명은 이 놀래기과의 물고기 입을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게 틀림없습니다. 결과는 보라 성게의 완전한 박살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가시로 무장한 이 성게는 무엇 때문에 만들었단 말인가요? 그럴 경우 육식성 물고기들 대변인은 우리 조합에는 이런 강타자들 밖에는 없습니다라고 말하겠죠. 이 파랑 쥐치를 잘 주목해 보십시오. 아주 재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해냈습니다. 이런 공격에 대응해 생명은 이 보라 성게에게 어떤 대책을 만들어낼까요? 여러분은 200만 년 후에야 그 방어책을 TV로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중국해로 가봅시다. 이 작고 작은 물고기들은 보라 성게를 찾아냈습니다. 성게는 자신을 잡아먹지 않는 한 이 물고기들을 잡아먹히는 것들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몸을 숨기기 위해 성게를 선택함에 있어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검은색 성게 아니면 흰색 성게. 진짜가 아니군. 검은 게 낫잖아. 그런데 어쩌지? 대머리잖아. 이게 성게구나. 흰색 대머리 성게보다는 진짜가 아니지만 가시 같은 게 있는 흰색 성게가 낫구나. 여기 진짜인 것들이 있구나. 아니, 말하자면 거의 진짜인 건 말이야. 옆으로 놓은 가시들이 있는 것 아니면은 수직으로 서 있는 거. 비스듬히 있는 게 괜찮지 않겠어? 가시 사이가 넓은 것 아니면 좁은 것은 어때? 이쪽으로 와봐. 이제 여러분들이 단세포 동물이 오랜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것 중 가장 완벽한 무기를 알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봐주십시오.
이것은 산호충 종류인데 정말 활짝 핀 꽃 같군요. 흔히 말미잘이라고 부르는 강장 동물입니다. 이 말미잘을 찾아온 것은 해마입니다. 마치 해마가 말미잘에게 안부 키스를 하려 온 듯하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죽음의 키스가 되고 말았군요. 이것은 먹이와 쥐입니다. 같은 것을 느린 속도로 보시겠습니다. 각각의 말미잘의 촉수는 아주 조그마한 접촉에도 민감합니다. 촉수에 어떤 것이 닿으면 마치 화살이나 미사일처럼 독이 묻은 아주 작은 핀들을 먹잇감에게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길이가 100분의 1 내지 100분의 5mm짜리 한 개의 세포로 만들어진 발사 장치입니다. 잇 부분에는 튜브와 연결된 뚜껑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닫혀 있습니다. 그 밑으로 튜브는 용수철같이 돌면서 독이 들어있는 캡슐 속으로 내려옵니다. 이것은 독이 장진된 상태입니다. 잇부분의 바깥에는 발포할 수 있는 접촉선이 있습니다. 발사! 바닷물이 튜브 속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독이 든 액체와 섞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갑자기 압력이 높아지면서 용수철처럼 생긴 튜브를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직경이래야 겨우 몇 밀리미터밖에 안 되는 이 미세한 말미잘 덕분에 그 같은 현상을 실제 영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말미잘은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몸에 비해서 거대한 미사일 기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미사일들이 발사되는 모습을 2500배 느리게 촬영한 모습입니다. 길이는 10분의 1mm, 고삐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이 바로 가시들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끝부분에 독이 묻은 방울이 나오는 게 잘 보입니다. 이것은 자세포, 작은 세포 혹은 말미잘 세포라고 불립니다. 불꽃이 터지는 전체 시간은 200분의 1초입니다. 생물학이나 혹은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어떤 정밀기계도 이에 비길 만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뚫고 끈적거리며 지독하고 또한 무기력하게 만드는 효력이 있는 말미잘의 치명적 무기인 셈이죠. 그러나 생명은 이 절대적인 무기를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이곳은 프랑스의 레 섬으로 물이 빠진 썰물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시죠? 이것은 껍질이 없는 연찌는 관태충들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생명체가 창조된 전위적인 동물이죠. 관태충들이지만 연약하지는 않습니다. 매우 도전적이고 자기네끼리도 싸울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대담하기도 해서 말미잘까지도 공격해냅니다. 그렇다면 말미잘의 자폰이 자세포라 하는 치명적인 무기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먼저 군소들은 말미잘 주변에다 점액으로 된 막을 분비해냅니다. 그러면 그 막은 말미잘의 미사일들이 나오지 못하게 막고 끈적거리게 만드므로 미사일이 군소들에게 닿지 못하게 해줍니다. 그 덕분에 군소들은 아무 탈 없이 말미잘을 먹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믿기 어려운 것은 그 점이 아니라 군소들이 독이 묻은 그 유명한 말미잘의 미사일까지 삼킨다는 점입니다. 군소들이 원하는 것은 일단 삼킨 후에 자신의 머리에 나 있는 촉각들 속에다 독을 배치시켜 놓고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용으로 쓸 뿐 아니라 다른 말미잘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군수의 촉각들은 저항도 잘하지만 더 잘하는 게 있습니다. 물건을 발송인에게 반송까지 하는 셈입니다. 무기를 약탈하는 행위가 있다고 해서 생명의 발명품인 자세포가 더욱 발전해 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유자포 동물, 말미잘과 또 다른 동물들도 자세포 무기를 갖고 있으며 모든 히드라나 해파리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지중해의 해초가 많은 곳에 사는 직경 2cm짜리 미니 해파리도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물고기가 촉수에 걸렸군요. 해파리 촉수가 쏜 초소형 미사일을 몇 방 맞더니 이미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보십시오. 물 한가운데서 뜻밖의 전갱이과의 물고기가 촉수마다 초소형 미사일을 장전하고 있는 해파리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사람도 건드리기가 겁나는 해파리하고 말입니다. 전갱이는 가끔 해파리에게서 멀어져 갔다가는 금방 다시 돌아오곤 합니다. 입으로 해파리를 건드리며 해파리를 안내하는 듯이 보입니다. 또한 해파리가 내뿜는 물을 먹는 것처럼 보이게 입을 재빨리 움직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해파리가 내놓은 맛있는 점액성 찌꺼기를 건져내려는 것인지도 모르죠. 우리는 아직 이 같은 관계를 정확히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만일 이 물고기가 그 유명한 초소형 미사일의 보호를 받으면서 먹이를 얻는 대신 해파리를 먹이 쪽으로 인도해주는 것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공생관계인 것이죠. 이것이 아니면 물고기 혼자서 이용해 먹는 것일 테고요. 그렇다면 왜 해파리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는 것일까요? 어쨌든 이들은 친구 사이랍니다. 물론 산호를 이루는 풀잎들의 각각 촉수들도 초소형 미사일인 자세포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983년에는 수천만 헥타에 달하는 태평양의 산호들이 이상하게도 이들이 내뿜는 발사체에 저항하는 한 포식자에 의해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것의 이름은 가시돋친 별이란 뜻의 불가사리입니다. 생명은 날개를 벌럭이며 무늬가 요란해서 산호 속에 몸을 잘 감출 수 있는 광대 모습의 새우를 만들었습니다. 라틴어로 히메노세 픽타인이라는 이것은 역도 선수 새우라고 하는데 잠시 후에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사리 무리인 이 포식자가 어떻게 먹이를 잡아먹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려진 배 가운데 있는 이를 뒤집어서 먹이를 삼키고 또 소화시킵니다. 그러나 일단 몸이 뒤집히게 되면 이 불가사리 무리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맙니다. 먹이를 낚던 바로 그 이를 통해서 이 가시돋친 불가사리는 이 광대 새우에게 먹히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생명이 새우에게 조용히 일러주었던 것처럼 상황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있잖아, 보면 알겠지만 아래는 전혀 가시가 없다고. 지금 보는 것은 여러분이 기생충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만일 입장을 바꾸어 놓고 본다면 이것도 여러분이 씨 뿌려 놓았던 그 식물에게 탓을 할 수 있는 식물의 포식자인 선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미경으로 촬영한 것으로 약 1mm 정도의 미세한 선충 한 마리가 감자 겉뿌리에 있는 한 세포 속에다 자신의 소화액을 주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생명이 준 빨대로 혼한 물을 빨아먹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백, 수천, 수억의 수없이 많은 성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심어놓은 채소들에게는 영원한 재앙이죠. 적어도 앞에 나왔던 기생충들 중에는 감탄할 만한 것도 있습니다. 어디에나 따라다니고 물리칠 수 없는 것들. 그러나 여기서 물리칠 수 없는 것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감자를 위해 모자를 씌우지 않았지만 올가미를 가진 조로균 종류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이 곰팡이는 땅속에서 미세한 균사의 형태로 살면서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미세한 유기체 폐기물을 먹고 삽니다. 물론 자신의 영역 안에 선충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렇죠. 이때 분명히 화학적이겠지만 이 균류는 선충의 존재를 느낍니다. 그때부터 땅속에서 그물을 만들면서 비정상적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입체적으로 본 그물의 모습인데 그 속에는 여러 개의 고리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거군요. 선충이 살짝 스치기만 해도 이 균류는 선충을 조이게 됩니다. 발버둥 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는 3마리가 몸부림치고 있군요. 이 균류는 더더욱 조이며 점착성의 물질을 더욱 많이 분비해냅니다. 그 뒤의 결과는 여러분이 선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끔찍합니다. 곰팡이는 침투관을 형성합니다. 30분이 지나면 이 관은 선충의 몸 안으로 파고들어 그 속에다 구근 같은 것을 만듭니다. 그것은 일종의 교두보로서 여기서부터 균사들이 기어오르면서 뻗어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균사들이 암컷이 막 나오려고 한 2마리의 살아있는 새끼들은 건드리지 않은 채 어미 선충을 사로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어미가 말 그대로 제거되고 나면 그 즉시로 새끼들도 이 균의 덫에 걸리게 되고 맙니다. 그런 다음 포식을 한 이 곰팡이는 번식을 하게 됩니다. 먼저 씨앗처럼 자라게 되고 그로부터 가지식으로 번식하게 되며 그물을 크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곰팡이는 첫째로 우리 인간처럼 유기체 조각을 먹고 살며 둘째로 사냥감을 보는 즉시로 그걸 잡으려고 올가미를 만들어가면서 사냥꾼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농협연구소에서 이 균류를 배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즉 가장 창조적이고 슈퍼 초식가인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분의 소비 사이에 공헌하고 있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볼 때 생명은 이런 인간을 위해 슈퍼 포식가를 만들어 놓았겠죠. 그런데 이미 다 만들어진 게 아닌가요? 그러므로 다음 얘기를 놓치지 말고 봐주시길 바랍니다.